오송 지하차도 관련 사망자가 9명으로 늘었습니다. 배수 작업과 함께 수중 수색도 진행하고 있지만 지하차도가 진흙으로 가득 차 실종자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홍수통제소가 미호강 범람 우려를 경고했지만 행정당국은 안전 문자만 보내고 교통 통제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년 전 3명의 희생자를 낸 부산 지하차도 사고와 판박이라는 지적입니다. 산사태 피해가 속출한 경북 예천의 수색 작업도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폭우로 37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으며 이재민은 8천여 명에 달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에서 생즉사 사즉생 정신을 강조하며 안보와 재건,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호입니다. 몇 달에 걸쳐 내릴 양해비가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막심합니다. 특히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궁평 2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말 그대로 순식간에 물이 들어차는 모습을 보면서 집중호우 때 하천 주변이 얼마나 위험한 곳으로 돌변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숨진 사람이 9명이나 됩니다. 지하차도 수색 작업은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노도일 기자. 네, 저는 오송 궁평 지하차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물을 빼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네, 사고 현장에는 분당 물 8만 리터를 빼내는 방수포로 배수 작업을 진행 중인데 약 80% 정도 물을 빼냈습니다. 오늘 비가 잦아들면서 궁평 지하차도의 모습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보트와 잠수부를 동원한 수중 수색이 진행 중인데 희생자들의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9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가운데 5명은 오송역과 청주공항을 오가는 747번 급행버스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오늘 낮 1시 59분쯤에는 7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실종자 시신이 트럭 쪽에서 발견됐습니다. 수색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인데 소방당국은 조금 전 브리핑에서 실종자 유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잠수부 30여 명은 수중 수색을 위해 2인 1조로 교대 투입되고 있습니다. 당초 소방당국은 물이 빠지면 오늘 오후부터 도보 수색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지하차도에 진흙과 펄이 가득 차 도보 진입은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구조당국은 곧 물이 빠지는 대로 군인 100여 명과 소방대원들을 투입해 오늘 중으로 수색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오송궁평 2 지하차도에서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오전 8시 반쯤 이 궁평 지하차도에는 6만 톤가량의 강물이 삽시간에 유입됐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져 무슨 일을 할 수도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초반 차오르는 물줄기를 뚫고 필사적인 탈출을 하는 블랙박스 영상 모습을 조성호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도로인지 수로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누런 흙탕물에 뒤덮인 충북 오송읍 궁평 2 지하차도. 구조대원들이 반쯤 잠긴 버스에 보트로 접근해 실종자 수색에 나섭니다. 대형 펌프로 가득 찼던 물을 퍼낸 뒤에야 잠겼던 버스를 겨우 바깥으로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하차도 인근 전신주와 컨테이너도 물에 잠겨 겨우 형체만 보입니다. 왕복 4차선, 터널 길이 430m 지하차도에 물살이 덮친 건 어제 아침 8시 반쯤. 한 차량이 지하차도에 들어서자 편도 2차선 중 한 차선이 물에 잠겨 있습니다. 차도 바깥쪽으로 나오자 두 차선 모두 빗물에 뒤덮인 상태였고 속도를 줄인 차량은 차오르는 물살을 헤치며 겨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물이 차오르기 전후 지하차도는 통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들어오는 차하고 이제 나가는 차하고 같은 차선이니까 한 차선에서 역주행을 하니까 속으로다가만 욕을 했지요. 인근 제방이 무너져 밀려 들어온 물은 최대 6만 톤. 통제가 없어 그대로 지하차도로 향했던 차량 15대는 거대한 물살에 삼켜졌고 9명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가슴을 졸이며 수색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참변을 당한 사람 중에는 시험 보러 가는 처남을 태우고 가던 새 신랑이 있었고 여행길에 나섰던 20대 또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김보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갑작스런 소식을 접한 유족들은 침통한 표정입니다.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된 조카를 잃은 삼촌은 슬픔을 감추지 못합니다. 임용고시를 보러 가는 처남을 역까지 태워주다 변을 당했습니다. 자기 차로 자기 처남을 역까지 데려다 주러 가다가 최소한 설명을 들어야 보낼 때 저는 하늘로 보낼 거 아니에요. 하늘로 보내야 되는데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처남은 가까스로 빠져나와 119에 신고했지만 매형을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폭우에 기존 노선을 우회해 운행하던 747번 급행버스는 지하차도 출구 끝자락을 넘지 못하고 승객 5명이 변을 당했습니다. 승객들 탈출을 돕던 버스 기사는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여름 휴가를 맞아 함께 나섰던 20대 여성들도 아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조카랑 조카 친구 2명이서 버스를 타고 오는데 버스 기사가 물이 차니까 창문을 깨줄 테니까 빨리 탈출을 해라 까지만 얘기를 듣고 그다음부터 연락이 안 된 거예요. 숨진 채 발견된 70대 어머니는 아들의 안부를 묻는 전화가 마지막 통화가 됐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이번 사고 과정에는 너무나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이 홍수통제소가 미호강 범람 경고를 했지만 지하차도는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행정당국은 둑이 갑자기 무너져 손쓸 겨를이 없었다고 설명하는데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의 한 마을입니다. 흙탕물이 갑자기 차오르더니 10여 분 만에 마을을 집어삼킵니다. 제방 붕괴 당시 미호강의 수위는 계획 홍수위를 뛰어넘었습니다. 금강 홍수통제소는 최고 수위에 도달하기 약 2시간 전쯤인 아침 6시 34분 미호강이 넘칠 수 있다고 청주시에 알렸습니다. 계획 홍수위는 그걸 초과하면 원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초과할 우려가 있으니까 지자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매뉴얼대로 좀 조치를 해달라. 미호강이 넘친다는 안내를 받은 청주시는 2시간이 지나서야 안전문자를 통해 사고 현장 인근의 침수 위험을 알렸지만 교통 통제에 대한 안내는 없었습니다. 홍수 수위가 이렇게 높아졌으니까 주민 대피나 뭐 이런 부분 해달라, 교통 통제를 하라, 이제 그런 쪽으로 얘기를 따로 그렇게 말씀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안전문자 발송 10분 뒤인 어제 아침 8시 45분쯤 소방에 지하차도가 잠긴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지하차도가 통제됐다는 안전문자도 사고 발생 2시간 30분 뒤에야 발송됐습니다. 지하차도 통제를 결정하는 충청북도는 인근 미호강 다리 공사장에서 관리하는 제방이 무너지며 순식간에 물이 들어차 손쓸 겨를이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사람이 없는 상태 물었는데 관리하는 제방이니까 당연히 안전하겠다고. 한 발씩 늦고 손발이 맞지 않은 행정당국의 대응에 이번 사고가 인재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늦어진 교통 통제뿐만 아니라 지하차도 인근에 세워진 임시 제방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은 미호강에 미호 천교를 건설하면서 기존 제방을 부수고 임시 제방을 설치했는데 주민들은 큰 비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공사 중인 미호 천교 아래쪽으로 도로가 쓸려나갔습니다. 범람한 미호 강물이 휩쓸고 지나간 것입니다. 범람한 강물은 이 도로를 따라 인근 논을 침수시킨 뒤 500여 미터 떨어진 궁평이 지하차도까지 집어 삼켰습니다. 임시 제방은 미호강 범람에 대비할 목적으로 세워졌지만 실제 살펴보니 흙더미에 방수포만 덮어놓은 모습입니다. 주민들은 미호천교 건설 과정에서 기존 제방을 철거한 것이 범람의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원래 제방이지 여기가 이게. 공사 때문에 깎아낸 거는 그렇지. 거죠? 조량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공사 과정에서 31.3m의 기존 제방은 29.7m로 1.6m가량 낮아졌습니다. 주민이 찍은 영상에선 강물이 임시 제방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동영상을 찍고서 우리 농장을 가야 돼. 창고로 가서 얼른 정비를 해야 되겠다. 나는 여기 지형을 잘하니까. 하지만 공사를 관리했던 행복청 측은 임시 제방 붕괴는 기록적인 폭우 때문이란 입장입니다. 제방이 이제 물이 넘치기 전에는 제방이 제 기능을 다 하고 있었고요. 잘 견디고 있었는데 주민들은 기존 제방보다 낮아진 임시 제방이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사고는 3년 전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지하차도 사고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지하차도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전 시간당 80mm 폭우가 내렸던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 모습입니다. 10분 만에 자동차 바퀴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고 높이 3.5m인 지하차도가 25분 만에 2.5m까지 들어찼습니다. 구조 인력이 급하게 투입됐지만 시민 3명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산 지하차도 참사 당시 차량 통제는 없었고 안내 전광판도 3년째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 9명의 희생자가 나온 오송 지하차도 참변도 차량 통제가 지체됐고 배수시설 작동이 미흡했던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오송 지하차도는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면서 배수펌프가 작동할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갑자기 들어왔으니까요. 뭐 빠지고 그럴 게 없어요. 계속 통행을 했는데 갑자기 들이치니까 뭐 손 쓸 틈도 없었죠.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 통제 자동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동 차단 시설을 설치하고 그리고 원격 차단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한 상황 전파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문가들은 또 지하차도에 갑자기 물이 찰 경우 미리 창문을 열어 탈출을 대비하고 타이어가 3분의 2 이상 잠기기 전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네, 다른 피해 지역들 상황도 심각합니다. 특히 산사태 피해가 집중된 경북 예천은 마치 전쟁터 같은 모습이라고 현장을 돌아본 취재진은 설명했습니다. 모든 게 흙더미에 파묻혔고 도로는 곳곳이 끊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앞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흙더미가 마을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집은 쓸려나가 형체도 남지 않았고 논밭은 계곡처럼 변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였어요? 여기는 집이었어. 자동차 역시 쓸려온 흙더미를 버티지 못했습니다. 산사태로 흙더미가 쏟아져 내리면서 10m 높이 이 농기계 창고는 지붕만 남았습니다. 마을은 원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오, 집이 사라졌어요. 아주버리면 괜찮나? 삶의 터전을 잃은 마을 주민들은 망연자실합니다. 저 농기구 트랙터 한 대만 해도 6천만 원, 7천만 원 하는데 모르겠어요. 원래 농사도 진짜. 또다시 흙더미가 쏟아내리진 않을까 걱정도 앞섭니다. 이게 나무가 쓰러지잖아요, 지금 이게. 네. 쓰러진다는 거는 이게 좀 안 좋은 징조거든요, 지금 이게. 다른 마을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을로 향하는 도로 곳곳이 끊어졌고 7,000평 넘는 과수원은 폐허처럼 변했습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여기 지나갔었거든요. 와.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경기고 뭐 다 날아갔으니 뭘로 하냐고 우리는 대책을 이걸 지금 1년 농사 지어도 남는 것도 없는데. 이번 폭우로 경북에서만 주택 30채가 피해를 입었고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한 주민은 1,700여 명에 달합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온 땅이 진흙으로 덮여 있어 산사태로 인한 실종자를 찾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지역에서만 19명이 숨졌고 8명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60대 부부가 실종된 경북 예천 백성리 마을입니다. 집과 과수원이 쏟아진 흙더미에 사라졌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흙에 파묻힌 집 수색을 하고 있지만 진흙더미인데다가 비까지 많이 내리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색견이 현장을 뒤지고 막대로 진흙밭 곳곳을 찾아봅니다. 토사를 제거 및 눈으로 확인하고 지금 그렇게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사 깊이가 2m에서 1m 이 사이가 지금 많이. 수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종자의 물건도 꼼꼼히 확인합니다. 혈띠 있는 바지, 혈띠 있는 바지고 그게 고동색 조끼도 있어요. 오늘 오후 사고 현장 20m 떨어진 흙더미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백성리 근처 마을에선 집으로 가던 부부가 탄 차량이 하천에 빠졌습니다. 무너진 도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면서 불안한 하천에 휩쓸린 겁니다. 차가 2대는 올라갔다 돌아오는데 한 대는 안 내려오더라고요. 저리 바로 들어가도 되는데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물살이 거세다 보니 구조 당국은
드론을 이용해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드론 세대 동원 그리고 이제 정밀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갈 정도는 아니고요. 위험성이기 때문에. 구조대는 실종자가 나온 5개 구역을 집중 수색했습니다. 구조당국은 오늘 수색 인원만 1,000명을 넘게 투입했는데 앞으로 수색 규모를 늘릴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밤사이 아찔한 상황도 이어졌습니다. 충남 청양에서는 둑이 무너지면서 주민 200여 명이 한밤중에 대피했습니다. 주민들은 자다가 울린 대피 방송에 소지품을 챙길 새도 없이 몸만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논산에서도 오늘 새벽 호우로 둑이 무너져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인양리 지천 제방이 무너지며 마을 전체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어젯밤 12시쯤 긴급 대피 문자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발송된 대피 문자는 12시 2분. 이어서 32분 뒤인 12시 34분에 2차 대피 문자가 발송됐고 55분에 마지막 대피 문자가 전송됐습니다. 갑작스런 대피 문자에 20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은 정신없이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혈압약도 못 가져나지, 다리 아픈 약도 못 가져나지, 감당도 못 하겠다. 가보면 이제 참 눈물이 나오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전기가 차단된 상황이라 돌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전기 때문에 지금 오늘 새벽 5시 40분쯤에는 논산천 제방도 붕괴됐습니다. 주민 200여 명은 이재민 대피소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안하지. 놀란 가슴 아니야 사람이지. 비는 오지 물은 막 차지 하니까는 심란한 거예요. 갑작스러운 호우에 주민들은 갈 곳을 잃었고 재산 피해 복구도 요원합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전북 익산에서도 하천 제방이 무너져 인근 주민 6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물이 빠져나가야 할 배수지가 빗물을 다 감당하지 못하면서 농경지와 비닐하우스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하천 제방 흙더미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장비가 급하게 동원돼 긴급 복구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쪽 용안으로 저기 뚜비비 들어오는데 겁나게 이렇게 소용돌이 저기로 막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빗물에 배수로도 제어하를 못해 인근의 농경지와 비닐하우스 수백 채가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그 배수장이 제 능력을 지금 못해 지금 표니 하우스니 지금 뭐 다 들어가 갖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말이 막막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익산시는 추가 제방 붕괴가 우려돼 용안면 10개 마을 주민 630여 명을 용안초등학교와 용안어울림센터 등으로 대피시켰습니다. 부리부리 작은 건 뭐 몸뚱이만 빠져나왔지 뭐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어요 지금. 관문 아래로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들어갑니다. 많은 양의 빗물이 유입되자 어제부터 이곳 금강하구뚝 관문 20개가 모두 개방됐습니다. 전체 관문 개방은 역대 두 번째인데 초당 12,000여 톤의 물이 방류되면서 인근 제방의 붕괴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강사업단은 내일 새벽 3시가 만조여서 댐 범람 가능성이 보일 경우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네, 이번에는 충북 괴산 상황입니다. 댐 위로 물이 넘칠 만큼 많은 비가 내렸는데 물이 빠지고 나니 온 밭과 도로는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배수로에 휩쓸려서 모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났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마을 건물들이 지붕만 남고 모두 잠겼습니다. 어제 괴산댐 위로 물이 넘치며 하류 하천이 범람해 저지대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물이 빠진 뒤에 마을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물이 그렇게 가슴 정도 찼고 그리고 냉장고 넘어지고 세탁기 넘어지고 선풍기 전자제품은 완전히 다 넘어져갖고 못 써요. 하천 도로 옆 전신주는 완전히 쓰러졌고 불어난 하천에 휩쓸려 트랙터와 농업용 창고까지 떠내려왔습니다. 집안 곳곳은 온통 진흙밭이 됐습니다. 빗물이 안방까지 들이차면서 이렇게 집안 가재도구도 못 쓰게 됐습니다. 시장 안으로 빗물이 흘러 넘치더니 1시간 만에 사람 허리까지 물이 차며 강물로 변했습니다. 물은 빠졌지만 상가 90곳 대부분이 침수돼 영업 포기 상태입니다.
지금 비 피해 때문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모든 게 지금 다 자리도 들고 일어났고 그러니까 영업을 못하지.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5분쯤 괴산 문강면에선 마을 이장인 60대 A씨가 배수로 정비 중 물에 빠졌고 이를 돕던 30대 아들 B씨가 같이 휩쓸리면서 모두 숨졌습니다. 이번 장맛비로 괴산에서만 262가구, 564명이 집을 잃었고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면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소누입니다. 네, 폭우가 지나간 뒤의 모습들도 처참하지만 비가 쏟아졌던 당시의 영상들을 보면 정말 아찔합니다. 네, 경각심 차원에서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으로 당시 상황들을 돌아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산에서 빗물이 폭포수처럼 터져 나옵니다. 마을로 진입하는 길목은 완전히 막혔습니다. 이거 난리 났네. 이거 어떡하지? 흙탕물이 차도까지 차올랐고 떠내려온 나무는 도로 한가운데를 막았습니다. 한 몇십 분 차이에 그냥 아주 확 도로가 다 막혔었어요. 그냥 아주. 누런 황토물이 파도처럼 넘쳐 흐르고 집들은 겨우 지붕만 보입니다. 펜션 앞 도로는 강물로 변했고 건물에 고립된 사람들이 애타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새벽 사이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간신히 2층으로 대피했지만 아침이 돼서야 겨우 구조됐습니다. 119 소방차도 아니고 직원 차가 와서 튜브 그것만 하고 배도 없이 와서 구조했어. 반쯤 물에 잠긴 축사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소들의 울음소리가 이어집니다. 당황한 소는 우왕좌왕 갈 길을 찾지 못합니다. 글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현재까지 청양과 논산 등 충청남도 64개 축산 농가에서만 소 3천여 마리와 돼지 6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농작물 침수 피해 규모는 축구장 2만 1천여 개에 해당하는 15,100헥타르로 늘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어제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큰 피해를 준 비구름은 오늘은 남부지방에 머물며 비를 뿌렸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당분간 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준 기자, 지금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영산강에 나와 있습니다. 남부 지역은 오늘 날씨가 어땠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영산강 지역 주변은 오늘 하루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진도 144mm, 해남 130.5mm, 무안 106.5mm, 광주 73mm 등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전남에서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구례와 여수, 나주 등 10개 시군에서 주민 166명이 비탈면 붕괴를 우려해 대피하고 해남 등의 농경지 300여 헥타르가 침수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남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함안군에서는 도로에 침수된 차량이 구조됐고 창원 등 14개 시군 185세대 244명은 산사태에 대비해 마을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부산시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해운대구와 사상구의 하천 산책로와 북구, 강서구, 사상구에 있는 둔치주차장 25곳과 범람 우려가 있는 계곡과 유수지 등 6곳을 통제했습니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이 느리게 북상해 내일 새벽부터 낮에는 충청과 경북 지역에 비를 뿌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모레까지 충청, 전라, 경상 지역에 예보된 비는 100에서 250mm, 특히 충청과 전북, 경북 북부 내륙 많은 곳은 300mm 이상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영산강에서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사흘간 내린 폭우로 전국 곳곳에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큽니다. 현재까지 50명에 가까운 사망자와 실종자가 잠정 집계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까지 피해 상황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정민진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비상이 걸렸죠? 네, 정부는 오늘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후 5시부터 시작된 중대본 회의는 조금 전 끝났는데요. 오후 6시 기준 사망자는 37명, 실종자는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흘간 500mm 안팎의 비가 쏟아진 충청권에서 30명 넘게 숨지거나 다쳐 인명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또 전국 14개 시도 98개 시군구에서 8,800여 명이 대피해 체육관 등에 마련된 임시거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재산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하천 제방을 비롯한 공공시설 피해가 215건,
주택과 차량을 포함한 사유시설 피해도 2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중대본은 범람 위험이 있는 하천변, 산책로와 계곡 등 위험 지역에 가지 말 것과 노약자들의 외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에 화상으로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번 폭우로 인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게 지자체와 협력해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저지대 진입 통제를 지시했습니다. 재난 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도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나란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지금까지 워낙 많은 비가 쏟아졌기 때문에 팔당댐과 대청댐, 충주댐 등은 방류량을 줄이지 못하고 있어 강수위도 여전히 높습니다. 한강 수계에 영향을 미치는 팔당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안혜리 기자, 현재 방류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현재 팔당댐의 초당 방류량은 저녁 7시 기준 9,400톤 정도로 댐 수문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이곳까지 물소리가 크게 들릴 정도입니다. 팔당댐은 어제 새벽 1시쯤 이번 폭우 기간 중 처음으로 10,000톤 이상을 방류한 뒤 이후 다소 줄긴 했지만 여전히 9,000톤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의 비는 잦아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팔당댐 방류량을 줄일 계획은 없는 상태인데요. 팔당댐뿐만 아니라 전북 익산, 군산에 영향을 주는 대청댐도 14일 오후 초당 방류량을 1,300톤에서 2,500톤으로 늘린 뒤 오늘도 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남한강 수위에 영향을 주는 충주댐도 어제 오후 4시 초당 방류량을 3,000톤에서 6,000톤으로 늘린 뒤 오늘까지 방류량을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환강댐 수문을 갑자기 열면 발생할 수 있는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경기 연천의 군남댐 수위는 25m가량으로 제한 수위 40m까지는 10m 이상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팔당댐 방류량이 유지되면서 한강 잠수교 수위도 14일 오전 6시쯤 완전히 침수된 이후 이틀이 지난 오늘까지 계속 7m 이상을 보이며 양방향 모두 통제된 상태입니다. 당국은 기상 상황을 보면서 방류량을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팔당댐에서 TV조선 안혜리입니다. 네, 어제부터 열차 운행도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궁화호나 새마을호 등 일반 열차는 여전히 운행이 안 되고 있고 KTX는 지연이 속출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서울역 대합실이 KTX를 기다리는 승객들로 북적입니다. 열차는 우리역에서 지연 출발할 예정입니다. 폭우로 무궁화호, ITX 새마을 노선 등 일반 열차의 운행은 어제부터 중단됐고 KTX도 곳곳에서 지연돼 길게는 30분까지 늦어졌습니다. KTX는 수원과 서대전 경유 노선, KTX 이음 노선이 멈춰섰고 그 외 노선은 정상 운행했지만 기상과 선로 상황에 따라 일부 열차가 지연됐습니다. 버스를 타려고 하다가 폭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한 기차를 타려고 지인분 만나고 친구분 만날라 했었는데 조금 지연돼가지고 약속을 조금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접하게 돼서 조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광역전철 역시 세종대왕릉, 여주역 노선은 여전히 토사 처리가 한창입니다. 열차 운행 정상화까진 상당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내일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계속 서행이 될 거예요. 한국철도공사는 일단 선로 점검이 완료되는 노선부터 정상 운행을 개시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네, 이번 장마는 물폭탄과 다름이 없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고 3주 동안 전국에 평균 50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미 지난해 장마철 강수량을 넘었습니다. 특히 비 피해가 속출한 지역에는 900mm 이상이 쏟아졌습니다. 문제는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다는 건데요. 모레까지 충청, 전북, 경북 지역에 30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린다고 합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구름대가 국토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천리안 위성으로 본 한반도 모습입니다. 장마가 시작된 이후 20일간 누적 강수량은 지난해 장마철 강수량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비 피해가 집중된 충남 청양이나 경북 영주 등에는
900mm가 넘는 장맛비를 기록한 곳이 있었고 오늘도 전남 해안과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는 이유는 다량의 수증기가 한반도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건조한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공기가 서로 만나면서 그 사이에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한 모습입니다. 현재 남해안에 위치한 정체전선이 내일 다시 북상하면서 충청과 전북, 경북 등지에는 모레까지 최대 300mm 이상의 비가 또 쏟아질 전망입니다. 시간당 30에서 60mm, 일부 지역에는 80mm를 상회하는 매우 강한 비와 함께 기상청은 장마전선이 모레까지 한반도 위를 머물다 19일 밤 일본 쪽으로 내려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네, 비 예보가 계속 있는 만큼 전문가 모시고 산사태 피해 원인과 예방법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현재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이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입니다. 이 정도면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까? 네, 산사태는 비가 많이 오는 때 하고요. 또는 많이 안 오더라도 꾸준하게 오면 이게 산사태가 조금만 더 오면 이제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이틀째 비가 안 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위험한 겁니까? 지금은 조금 괜찮은데요. 조금만 더 오게 되면 이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산사태 피해가 컸던 이유들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예천은 산사태 취약 지역이 아니었는데도 피해가 굉장히 컸거든요. 네네. 정부의 이 취약 지역 선정 기준이 잘못됐던 거 아닙니까? 네,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보려면은 우리가 12년 전에 2011년도에서 우면산 산사태 났을 때가 전국적으로 7월 달에 10군데에서 54명이 산사태가 사망했어요. 예. 근데 그때 제가 전장을 거의 다녀보니까 10군데에서 8군데, 9군데가 사람이 건드린 데서 산사태가 시작해서 사망사고가 났어요. 건드렸다는 얘기는 어떤 토목공사가 네네, 있었다라는 도로나 거죠? 텃밭, 이렇게 임도 이렇게 만들면서 됐는데 그때 2011년도 7월 27일 날 서울에서 우면산 산사태 났을 때 위에도 공군부대가 있었거든요. 네. 철탑도 있고요. 그리고 같은 날 16명의 사망사고가 났고요. 우면산에서. 같은 날 인하대 애들이 춘천에서 산사태가 나가지고 13명 사망사고나 인하대리 사망사고가 났어요. 그때도 보면은 텃밭이 있었어요. 그 위에 산책로가 있고. 그게 원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0년 전에도 인명피해가 54명이나 사망했는데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산사태가 나서 인명피해 나는 경우는 거의 사람이 건드린 데인데 예. 그 건드린 데는 산사태를 예방하려면 건드린 데를 제대로 본다는 얘기는 우리가 잘만 검토하면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경북 예천 지역도 사람이 손을 댔다는 얘기입니까? 네네.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예. 예천군을 보니까 최근에 항공사진하고 10년 전에 항공사진을 비교해 보니까 과수원들이 많아요. 또 여기는 산사태 위험 산림청에서 산사태 위험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에 보니까 위험하지 않다고 나오고요. 예. 또 산사태 취약 지역도 우리 전국적으로 산림청에서 26,000개를 지정하고 하는데 여기 지정돼 있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그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거는 사람이 건드린 데는 검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약 지역을 좀 개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취약 지역이 산사태가 사람이 건드린 데 내려오는 인위적인 산사태는 산림청에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근데 실제로 사람이 건드려서 산사태가 많이 나는데 그거는 예. 검토하지 않은 산사태 취약 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예.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지금 예천 지역은 밑에는 과수원이 개발했는데 위로 자꾸만 올라갔어요. 예. 올라가면 가파라지거든요. 가파라지면서도 흙을 막 개발하면서 과수원하니까 빈불이 많이 들어 산사태가 촉진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도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괜찮았지만 사람이 개발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산사태가 촉진되는 것이죠. 그럼 개발에 제한을 두든지 아니면 정기적인 현장 점검이 좀 필요한 상황으로 네,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지금 산림청에서도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예. 행안부에서도 급경사 위험 지역이 16,000개 지정하는데 그것도 또 검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합쳐봤자 지금 한 4, 5만 개를 검토하고 있는데 예. 제가 전국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한 100만 개 정도 있다고 추정이 돼요. 그러면 거의 90%가 네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산사태 실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위험 지역이 지정이 되는 겁니다. 위험 지역은 바뀌지 않는 겁니까? 지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겁니까? 네, 그게 고정값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24시간 변하거든요. 사람이 막 건드리면 그게 24시간 변하는데 예. 그래서 이거를 막으려면은
그 지역 주민들이 제일 잘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의 산사태 위험 지역 이런 데 보면 제일 잘하니까 공무원 혼자 할 수 없거든요. 제 공무원들 혼자 한다 그러고 지도 만들고 하니까 이게 맞지 않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탁상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5천만 국민이 각 지역을 책임진다는 그 도와주는 그러니까 경찰에 보면은 뭐 의용 무슨 뭐 자율방범대, 소방대는 의용 소방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재난 소방대를 뭐 우기 때 3개월만 가동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막을 수 있어요. 네, 지금까지는 뭐 예방 시스템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 사실 지금으로서는 산사태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비 예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방할 수 있는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막을 수 있는데요. 예. 사실은 예천 지역도 딱 보면은 이거 막을 수 있는 산사태예요. 그러니까 산사태를 막겠다는 게 아니라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예. 어떻게 막을 수 있냐면 그게 막 개발하다 보면 산사태가 가능하다. 그 판단하게 되면 2m의 콘크리트 보호 엄건만 만들어 놓으면요. 산 쪽으로 치고 내려오더라도 그 민가를 덮치지 않게끔 빠져나간다고요. 예. 그러면 여기도 사실은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산사태를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산사태 인명피해를 막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산림청에 이런 데에서는 산사태를 연구하고 있어요. 그 계곡부의 산골짜기에서 나는 산사태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인명 가옥 주변에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데서 못 막는 겁니다. 아, 네. 지금 예방책과 또 대비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사태를 좀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교수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안보와 재건, 인도적 지원을 포괄하는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폴란드로 돌아온 윤 대통령은 6박 8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조금 전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현지에서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엄한 경호 속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관저인 마린스키 궁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젤렌스키 대통령 부부가 맞이합니다.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기원한다고 썼습니다. 양국 정상은 모두 110분에 걸쳐 단독 회담과 확대 회담을 가졌습니다. 한국 국민을 대표하여 우크라이나의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안보와 재건, 인도적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생 즉 사, 사 즉 생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 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галузі запросив Республіку Корея проявити своє лідерство у створенні в Україні реабілітаційних центрів. Звичайно, ми обговорили і економічну співпрацю. 안보 지원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난해보다 더 많은 군수물자 지원을 약속했지만 살상무기 지원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G7의 안전보장 공동선언에 한국이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내세운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전후 재건의 주도적 역할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바르샤바에서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적인 우크라이나 방문은 전시 상황임을 감안해 극비리에 진행됐습니다. 모두 38시간에 걸친 우크라이나 방문의 막전 막후를 황선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 출발한 건 바르샤바 대학 연설을 마친 뒤인 현지 시간 지난 금요일 오후 4시 40분쯤입니다. 한국 시간으론 같은 날 저녁 11시 40분이었습니다. 바르샤바대에서 곧바로 공항으로 이동한 윤 대통령은 먼저 1호기를 타고 우크라이나 국경과 맞닿아 있는 폴란드 동부의 한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이어 기차에 오른 윤 대통령은 밤 시간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의 부차로 이동했습니다. 러시아의 잦은 드론 공격 지역까지 통과했고 14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인 학살이 이뤄진 부차와 대규모 폭격을 받은 이르핀 지역을 둘러본 뒤 차편으로 수도 키이우까지 이동했습니다. 체류 시간은 11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전쟁 개시되고 한 달 조금 지나서
대통령실은 보안 유지를 위해 출발 2시간 전에야 기자단의 우크라이나 방문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브리핑을 전후해 노트북과 휴대전화 사용도 제한할 정도로 보안에 신경을 썼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동에만 27시간, 총 38시간의 우크라이나 일정을 마치고 같은 루트를 통해 현지 시간 일요일 오전 6시 폴란드로 돌아왔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3년 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을 법률 대리했던 정철승 변호사가 돌연 박 전 시장 타살 의혹을 거론해 논란입니다.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김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철승 변호사가 지난 금요일 밤 SNS에 올린 글입니다. 사건의 내막을 알면 알수록 박 전 시장의 죽음은 미스터리라며 과연 자살했을까 의문이 든다고 했습니다. 사망 전날 박 전 시장이 청와대 시장직 사퇴 요구에 반발했고 사망 당일 등산복 차림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검 없이 화장한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박 전 시장 사망 당시 경찰은 유서와 현장 상황을 종합해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고 유족 뜻에 따라 부검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들은 앞으로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특별한 타살 혐의는 없어 보입니다. 또 2021년 국가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의 비서 성희롱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하고선 박 전 시장의 사망에 음모론을 제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성추행 혐의자가 성추행이 인정된 사람의 최후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을 누가 귀담아 듣겠습니까? 정 변호사는 후배 여성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남영진 KBS 이사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내일부터 현장 조사에 착수합니다. 앞서 보수 성향의 KBS 소수노조는 남 이사장이 김영란법을 34차례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박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 남영진 KBS 이사장은 지난해 말 이곳에서 약 28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KBS가 공개한 내역엔 28명이 참석한 것으로 돼 있어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한 셈입니다. 기본이 5만 원이시니까 자리 같은 거 뭐 좀 좋은 자리 있으시면 7만 원, 9만 원 그 정도 드시니까. 보수 성향의 KBS 노동조합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또 34건 730만 원 상당의 위반 사례도 찾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해에 100만 원, 1년에 300여만 원이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한가. 노조는 또 남 이사장이 고향인 충북 영동의 한 농장에서 수백만 원어치 곶감을 주문했다며 법인카드로 선물을 살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 이사장은 업무 추진비를 많이 쓰지 않았다면서도 김영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선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내일부터 조사관 서너 명을 KBS에 보내 현장 조사에 들어갑니다. 미디어오늘 사장을 지낸 남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KBS 이사장에 선임됐습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네, 비가 잦아들면서 진입 작업이 다소 빨라졌다고 합니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도일 기자. 네, 저는 오송 제2궁평 지하차도에 나와 있습니다. 배수 작업에 속도가 붙었습니까? 네, 사고 현장에는 분당 물 8만 리터를 빼내는 방수포로 배수 작업을 진행 중인데 약 80% 정도 물을 빼낸 상태입니다. 오늘 비가 잦아들면서 궁평 지하차도의 모습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보트와 잠수부를 동원한 수중수색이 진행되면서 희생자들의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9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가운데 5명은 오송역과 청주공항을 오가는 747번 급행버스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오늘 낮 1시 59분쯤에는 7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실종자 시신이 트럭 쪽에서 발견됐습니다. 수색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인데 소방당국은 조금 전 브리핑에서 실종자 유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잠수부 30여 명은 수중 수색을 위해 2인 1조로 교대 투입되고 있습니다.
당초 소방당국은 물이 빠지면 오늘 오후부터 도보 수색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지하차도에 진흙과 펄이 가득 차 도보 진입은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구조당국은 곧 물이 빠지는 대로 군인 100여 명과 소방대원들을 투입해 오늘 중으로 수색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오송궁평 이 지하차도에서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 지금까지 피해 집계 상황도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명과 재산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민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정 기자, 30명 넘게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후 5시부터 시작된 중대본 회의는 조금 전에 끝났는데요. 오후 6시 기준 사망자는 37명, 실종자는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흘간 500mm 안팎의 비가 쏟아진 충청권에서 30명 넘게 숨지거나 다쳐 인명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또 전국 14개 시도 98개 시군구에서 8,800여 명이 대피해 체육관 등에 마련된 임시거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재산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하천 제방을 비롯한 공공시설 피해가 215건, 주택과 차량을 포함한 사유시설 피해도 2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중대본은 범람 위험이 있는 하천변, 산책로와 계곡 등 위험 지역에 가지 말 것과 노약자들의 외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에 화상으로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번 폭우로 인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게 지자체와 협력해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저지대 진입 통제를 지시했습니다. 재난 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도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나란히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TV조선 정민진입니다. 현재 충청 이남으로는 여전히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비 예보를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나희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붉은색과 보라색으로 표시된 강한 비구름대가 주로 남해안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간당 30에서 6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강한 비가 내리는 위험 시점을 보시면 전남과 경남은 내일 새벽까지, 충청과 전북, 경북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가 되겠고요. 모레 또다시 시간당 30에서 60mm, 일부 지역은 최대 80에서 100mm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충청 이남으로는 호우경보가 지속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산사태 위기경보도 심각 수준 보이고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미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지만 앞으로 더 내릴 비의 양도 상당하겠습니다. 모레까지 충청과 호남, 경남과 경북 북부 내륙, 제주의 많게는 250mm 이상이 예상되고요. 그 밖에 경북 지역에도 30에서 120mm,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역에도 10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네, 다음 주 전국적으로 수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이후로는 비구름대가 남하하며 주로 남부지방에 머물겠습니다. 주말 사이에는 다시 전국적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16일 일요일 뉴스 7 마치겠습니다. 네, 추가 피해 없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